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미래통합당처럼 확실하지도 않은 그리고 정부를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소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만 탓하고 있는 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민생을 지키자는데 자꾸 재정 건전성, 이게 미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당장 가정이 파탄나게 생긴 국민들 앞에 미래 얘기만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 위원장님. 충청권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4.15 총선 표심을 가를 이슈를 대전시당 위원장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IMF나 2008년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이제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왔는지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총선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촛불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이자 그리고 이제 촛불 이후에 마지막 어떤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국회를 또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회의 구성을 바꾸고 좀 다양하게 또 그리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또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그 이슈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요?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처럼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 그리고 분명하지도 않은 대책의 실패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부를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전시 우리 자발적인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하고 그리고 비상사태에 준하는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조심스럽게 보면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소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족했던 민생 대책들이 있었는데 이제 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50조가 넘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은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어 안고 정치권이 어떻게 대책을 잘 만들 것인지 방역당국과 정부를 중심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인데 사실 증명하기도 어렵고 증명되지도 않은 주장들을 남발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주장들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인기 위원장님은 약간의 미비점은 있었으나 대체로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 경제정책, 금융정책, 각종 지원정책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대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아까 이장우 위원장님께서 이제 돈은 현 정부가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이제 그런 지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월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560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증빙할 수 없는 소득을 증빙하거나 대출받기 위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장기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3일 후에 진수성찬 나오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시급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현금 살포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여론도 있고 두 분 위원장님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미진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돈들이 이제 고루고루 가야 되고 또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이렇게 지점을 찍어서 추가적인 보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이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는 이제 5년 만기 무이자 상환으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시장 경제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제 와서 자유시장 경제가 지금 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온통 제밥에만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이념 논쟁 하자는 건지 국민들은 다 이렇게 고통받고 일자리 없고 돌봄에 고통받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색깔론이라도 꺼내자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의 이 위기와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정책만 탓하고 있는 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정의당은 아직도 민주당 이중대군요. 제가 보니까 직장인들이요 다 재산이 반토막 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미국과 다른 이 재정 건전성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민생을 지키자는데 자꾸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미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40%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100%가 넘고 일본 200%가 넘습니다. 독일도 60%, 프랑스도 110%입니다. 이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닥쳐 있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경제 체제의 구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당장 가정이 파탄나게 생긴 국민들 앞에 미래 얘기만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국가와 지역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방안 혹은 대안 또 미비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이건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OECD 평균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병상은 한 2.8배 정도 많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제 공공병원은 한 5분의 1 수준이고 인력은 3분의 2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민간 병원이 영리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잡아야 되는데 기회만 있으면 이 영리화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흐름을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전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는 국가재정법을 좀 바꿔서 예타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제 면제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이 세계적인 감염병처럼 국가 전체가 관리해야 되는 뭐 이제 이런 질병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충실하다라고 하면 재정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의료 인력이 굉장히 적어서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대전에도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가 한 8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잘 양성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보건이라든가 예방의학이라든가 뭐 이렇게 감염내과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게 공공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확장해서 의료 인력들을 양성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주요한 이슈가 비례정당 선거라고 할 정도로 이번 4.15 총선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장은 의원님께는 미래로 시작하는 두 당이 잘 가는 듯 하다가 화열음이 났고요. 미래한국당의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한선교 대표부터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측이 우리 정의당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도둑질이라고요. 이제 비례의석을 도둑질하려고 위성정당을 창당한 겁니다. 위성정당을 창당했는데 이 도둑질에 대응하려고 또 똑같은 위성정당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선 거죠. 도둑질에 대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요. 이웃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내가 잡아서 뭐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 이런 게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죠. 도둑이면 다 똑같은 도둑이지 착한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먼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애초에 비례정당을 창당했던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분들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아니 쿠데타는 인정하면서 탄핵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탄핵으로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의 편지를 받아서 선거의 여왕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한다고 따라서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플랫폼 정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에 동참했던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성정체성, 이념 각각의 이유로 다 배제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이 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는 7석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당대 당으로 협의하고 연합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민주당의 기준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꼼수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사실은 양당 체제가 결과적으로는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벌이고 있는 아주 이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알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쟁점 두 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여일 남은 이 총선에 코로나19와 비례정당도 중요한 이슈지만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또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파, 중도층 혹은 부동층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상을 어떻게 보시고? 사실 이제 코로나로도 사실 어려운데 정치가 희망과 대안을 줘야 되는데 계속 이 양당 정치는 서로를 물고 뜯는 데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당 체제 하에서는 최선이 되기보다는 차악이 되면 사실 이제 지지받을 수 있고 이제 정권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막 다음날 안 볼 것 같이 싸우다가도 세비 올릴 때는 조용히 가서 합의해서 세비 올리고 위성정당 만들 때는 또 조용히 가서 위성정당 만들고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 560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들을 드려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안전망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양당 체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와 같은 이제 극단적인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민생을 두고 경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 저희 정의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셔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제1야당을 교체하는 효과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의 표심을 가를 변수는 무엇이고 각 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우리 지역의 현안 또 대안이 있다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인규 위원장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이제 혁신도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도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각 지역별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부딪힘이 아니라 지역과 수도권이 이제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드는 이런 논의들이 각 당내에서도 벌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사실 이제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전체 국가 안에서 우리 충청이 어떤 역할을 담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제는 무엇인지, 그런 비전과 이런 비전들과 경쟁력을 가다듬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거 시기에 돌입하면서 사실 지난번에 야구장처럼 소지역 간에 이것을 또 뭔가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경쟁부터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 사실은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권력과 자원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공론화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3대 위기로 뽑고 있는 정치 위기,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 불평등의 위기 이렇게 3대 위기로 뽑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기후 위기는 녹색 혁신을 통해서 극복하겠다 이런 비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대덕특구가 있고요. 대덕특구를 녹색 혁신 기술 연구 단지로 이제 전환해서 신규 R&D의 50%를 유치하고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가 갖는 과제와 우리 지역이 감당해야 될 목,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그동안 이제 성장하고 발전시켜왔던 분야들을 잘 결합시켜야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만드는 일도 의미 있게 그리고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바라는 점을 총평 삼아서 한 1분여 정도씩 우리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양당 정치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에 위기를 심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가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의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대의와 원칙을 갖지 않는 선거는 권력을 두고 다투는 투전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과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그런 권위를 인정받을 때만 우리 사회 코로나 그리고 기후위기, 정치위기, 불평등의 위기에서 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하는 국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대전 시민 여러분 믿고 원칙과 정도로 걸어가겠습니다.